암호화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투기 아니면 뭐 가격 변동 같은 거겠죠? 근데 오늘은요, 그 이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나라에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존 도구가 됐는지, 베네수엘라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도대체 뭘 위한 걸까? 뭐 화려한 광고나 가격 얘기 말고요. 오늘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로 깊숙이 들어가서 경제 위기 상황과 정부의 실패,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낸 생존법을 차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줌아웃해서 암호화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암호화폐는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만의 놀이가 아니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글로벌 현상이 됐습니다. 그 속도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성장이 폭발하고 있냐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채택률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진짜 생활 속 필요가 이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방금 보신 그 폭발적인 성장의 한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베네수엘라의 그 처절한 경제 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곳이 암호화폐 채택의 최전선,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초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현상이에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통화인 볼리바르를 저축한다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 숫자 18위,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 이게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금융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인 겁니다. 자, 이런 대혼란 속에서 정부가 해결책이랍시고 뭘 내놓습니다. 바로 국가가 직접 만든 암호화폐, 페트로죠.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두 암호화폐 이야기 중 첫 번째입니다.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 국가의 이 실패한 시도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페트로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짧고 험난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18년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정책은 계속 오락가락했고요. 결국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2024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거였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럼 페트로가 왜 실패했냐?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겠죠. 뭐 기술 문제, 투명성 부족, 여기 나온 이유들이 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딱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의 부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를 믿지 못하는데 그 정부가 만든 돈을 믿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현지 사업가의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인데 어떻게 정부의 암호화폐를 믿겠는가? 와, 이보다 더 뼈아픈 말이 있을까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바로 와닿죠? 자, 그렇게 정부의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동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죠.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위에서 강요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풀뿌리처럼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의 디지털 달러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그냥 암호화폐로 바로 물건을 안 사고 복잡한 방법을 쓸까? 그 비밀이 바로 이 두 개의 환율에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정해놓은 공식 환율이랑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P2P 환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 자산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찾아낸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3단계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해외에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둘째, 이걸 P2P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시장 환율로 현지 돈인 볼리바르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꾼 볼리바르로 물건을 사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디지털 생존 도구 키트입니다. 바이낸스 페이 같은 앱으로 결제하고 진리 같은 선불카드로 돈을 충전하고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보안 우선 수칙들, 절대 공용 와이파이는 안 쓴다 같은 것들.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존이 걸린 현실 그 자체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생존, 이 두 가지 암호화폐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신뢰와 실용성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주네요. 왼쪽 보세요. 정부가 강제했지만 신뢰를 잃고 실패한 페트로. 그리고 오른쪽,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처럼 사람들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실용성 덕분에 생존의 필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코인. 강제냐 자발적 선택이냐 그 결과는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근본적인 사실 하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 도구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 화폐를 진짜 화폐답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미래의 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각국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를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신뢰를 얻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